혹시 이런 말 믿으세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저는요, 평생 그 말 하나 믿고 손해보면서도 남한테 다 퍼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더니요, 저한테 돌아온 건 복이 아니라요.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 등에 꽂은 시퍼런 칼이었어요. 지금이야 남편 손 꼭 붙잡고 동네 공원 도는 게 하루 중 제일 큰 행복인 62살 사람이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사람 잘 믿는 죄로 남편을 잃을 뻔했어요.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나갔던 제 남편이요. 하반신도 못 쓰는 몸이 돼서 실려왔거든요. 저는요, 평생 퍼주기만 좋아하고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요. 사람을 그저 철석같이 믿고만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절 보면 늘 그랬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착하다는 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제일 만만하고 등쳐먹기 좋은 사람이란 뜻이라는 걸요. 그걸 이제야 안 게요. 제 평생의 한이에요. 오늘 제가 풀어놓으려는 이야기는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입에 올리기가 무섭네요. 그냥 다 가슴에 묻고 살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옛날에 저처럼 착하다는 소리 하나 듣겠다고요. 가족한테 아낌없이 다 내주고도 되레 마음 다치는 분들께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착하게 사는 게 정말 헛된 일인지, 아니면 그 착함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산동네의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동생이 넷이었죠. 그러니 맞이인 내가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공책에 글씨 연습할 때요. 저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 있었거든요. 중학교는 겨우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요. 누구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7에 도시로 나와서 처음 들어간 데가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죠.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독종 짠순이었어요. 다들 월급 타면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돈만 모으냐고 물으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 공부시켜야지. 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편해. 그렇게 동생들 학비 내주고요.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요. 어느새 제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 인생이란 걸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언니였죠. 정작 저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시집은 다 갔다 싶어서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의 남편이었죠. 처음 만난 건 공장 앞에 있던 조그만 국수집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근처 공업고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점심때마다 그 국수집에서 잔치국수 한 그릇 후루룩 먹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처음 말을 튼 건요. 좀 부끄럽지만 밥값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날 하필 지갑을 놓고 왔지 뭐예요. 계산대 앞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선뜻 제 국수값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내일 꼭 갚겠다고 했더니요.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래요. 그냥 다음에 딴 사람 배고파 보이면 그 사람 사주세요. 그런 게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별종이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요. 근데 제가 그 통장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글쎄,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이요. 공장 다니는 저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명색이 선생님인데 저보다 돈을 못 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태 돈 안 모으고 뭐 하셨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물었더니요. 그냥 멋쩍게 웃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도 없이요. 그 궁금증이 풀린 건 한참 뒤였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요. 저 몰래 형편 어려운 제자들 급식비를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끼니 거르는 동네 홀몸 노인들 반찬값도요. 그러니 통장이 늘 바닥일 수밖에요. 술도 안 마시고 취미도 없고요. 옷은 맨날 똑같은 거 두어 돌려 입더라고요.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쓰는 돈은 10원 한 장 아까워하면서요. 남한테는 그렇게 다 퍼주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좀 한심해 보였어요. 저야 제 식구들 챙긴 거지만요. 이 사람은 생판 남한테 다 퍼주는 거잖아요. 저러다 늙어서 어쩌려고 싶었죠.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까지 변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고 났을 때요. 그 사람 얼굴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평생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베풀고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당신은 사람한테 너무 퍼줘서 탈이야.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그러면 남편은 늘 똑같이 대답했죠. 아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 거 조금 덜어서 남이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안 그래? 그렇게 우리는요, 가진 건 쥐뿔도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던 우리 집에요. 난데없이 폭풍이 몰아친 건요. 시아버님이 편찮으시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요. 시아버님하고 그렇게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분 성격이 물하고 기름처럼 너무 달랐거든요. 시아버님은요. 맨손으로 국수 공장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밀가루 냄새 하나로 평생을 사신 뼛속까지 사업가셨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요. 한 번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딴판이잖아요. 돈 욕심이라곤 하나도 없고 남 퍼주기만 좋아하고요. 그러니 아버님 눈에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셨어요. 넌 융통성이 없어서 탈이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오히려 아버님을 쏙 빼닮은 건 시동생이었어요. 수 안 좋고 말 잘하고 돈 욕심 많은 것까지요. 영락없이 아버님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우리 남편은요. 아버님한테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공장이 아무리 잘 돼도요. 저건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이야. 하면서 딱 선을 긋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버님 속을 박박 긁었나 봐요. 부모는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대면대면하던 부자지간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자리에 눕고부터는 자꾸 우리 남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님이 이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하고 사셨구나. 시아버님이 하시던 국수 공장은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어요. 동네 시장은 물론이고 큰 마트에도 면을 대는 공장이었거든요.
평생 밀가루 먼지 마셔가며 맨손으로 키운 회사죠. 근데 막상 아버님이 아프고 나니까요. 이 공장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큰일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시동생이 물려받겠거니 했어요. 평생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운 사람이 시동생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루는 제가 죽을 끓여서 시댁에 갔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아버님 원성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니놈한테 맡기면 1년도 못 가 이 공장 거덜난다. 넌 챙길 줄만 알았지 나눌 줄을 몰라. 그러더니 시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방을 뛰쳐나오는데요. 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저도 모르게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시동생 마음속에 독이 자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나 싶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아버님이 우리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평생 남편한테 모진 소리만 하시던 양반이요. 그날은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네 동생 혼자서는 이 공장 절대 못 지킨다. 네가 와서 좀 맡아다오. 이게 이 애비 마지막 부탁이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얼마 안 가 눈을 감으셨죠. 끝내 큰아들한테 공장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미 직감했어요. 아, 이 사람 마음이 벌써 기울었구나. 솔직히 남편은요, 평생 교단에서 분필 잡고 아이들만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밀가루 반죽하고 거친 거래처 사장들 상대하는 일이랑은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당신 그 일 못해. 평생 안 해본 일을 이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시동생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가 물려받을 줄 알았던 공장인데 괜히 형제간에 의만 상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가만히 제 손을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도 그렇게 퍼주고 살았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 하나를 못 들어드리면 나 그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잖아. 그 말에 또 제가 졌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결국 남편은요. 정년을 코앞에 두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국수 공장에 들어갔죠. 처음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반죽 배합 하나 몰라서 밤을 새우고요. 거친 거래처 사장들 비위 맞추는 것도 다 서툴렀으니까요. 무엇보다요. 공장 안에서 남편을 반기지 않은 눈빛이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특유의 그 성실함으로요.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일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망해가던 공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워낙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니까요. 직원들도 거래처도 다 남편을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요. 남편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고 한숨만 늘고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공장에 도시락을 갖다 줄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끼니를 자꾸 거르는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좀 지난 때였는데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그 넓은 사무실에 남편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서류를 주섬주섬 덮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제가 물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당신 혼자야?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들 거래처 나갔나 봐. 나라도 사무실 지켜야지. 근데 그 말투가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꼭 늘 그래왔다는 듯한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요. 남편한테만 자꾸 먼 지방으로 내려가는 납품이며 출장 일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뒤에 슬쩍 시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서방님, 요즘 왜 이 사람만 자꾸 멀리 지방으로 돌아요? 대표가 그런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형수님, 형 성격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보겠다고 하는 걸 어떡해요. 뭐 이참에 사람들도 좀 만나고 얼굴도 익혀두면 좋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심 남편이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시동생이 저렇게 형을 좋게 생각한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 공장 안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 일부러 남편을 사람들 눈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저 그랬어요. 그래도 한 핏줄 나는 형제인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근데 그 설마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어느 캄캄한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멀리 지방 거래처에 면을 실어다 주러 새벽길을 나서야 했거든요. 저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방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자던 대로 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떠지더군요. 아이, 또 그 먼 데를 당신이 직접 가? 다른 기사 시키면 안 돼? 제가 이불 속에서 그렇게 말했더니요. 남편이 어둠 속에서 빙긋 웃는 게 보였습니다. 깼어? 그래도 대표가 솔선수범해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얼른 더 자. 금방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 덮은 것도 멀쩡히 제 두 발로 걸어 나가던 남편을 본 것도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물 한 잔이라도 떠줄 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제대로 볼 걸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였어요.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또 무슨 광고 전화인가 싶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같은 번호로 또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거기 강 대표님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지금... 그 다음 말은 사실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그냥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세상이 저 멀리 밀려나는 것 같았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택시 아니었고요. 또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몰던 배송차가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발만 동동 굴렸는지 몰라요. 수술 중이라고 써진 그 빨간 불이 꺼지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뜸들이시더라고요. 그 몇 초가 어찌나 길던지요.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근데 척추를 크게 다치셨어요.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꼭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 챙기는 일만 하고 산 사람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마음 졸이며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생님이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하반신을 못 쓰실 것 같습니다.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평생 그 두 다리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남들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생 웃음을 달고 살던 사람이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면서 말했죠.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큰 고비는 넘겼대. 응?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한테 짐만 되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둘이 부둥켜 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한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시동생하고 공장 격리부장이었어요. 격리부장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 밑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공장 살림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시동생이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아이고,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시동생이 통곡하듯 우는데 옆에서 보던 저까지 그만 울컥했습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장이고 뭐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형수님은 그냥 형 곁에서 잘 좀 지켜주세요. 돈 걱정 같은 건 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더니 남편 손을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 내 말 잘 들어? 형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어디든 형 업고서라도 갈 거야. 내 지분이라도 다 내다 팔아서 형 치료비 될 테니까 형은 딴 생각 말고 살 생각만 해, 어?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격리부장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되신 건 저희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그날 두 사람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병실을 나가고 난 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지는 거예요. 꼭 더운 날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로는 설명 못할 그 찜찜한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 배송차를 마지막으로 손본 게 누구였더라? 공장에는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차도 바로 전날 정비를 받은 차였거든요. 멀쩡하던 차가 왜 하필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까 하는 아주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워낙 많다 보니 공장에서는 차 관리 하나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곧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와중에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하는 걸까? 남편이 저 지경이 됐는데 멀쩡한 시동생을 의심하다니 스스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 작은 의문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2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 뭐예요. 하반신을 못 쓰니까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부터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밤에 몇 번씩 자세를 바꿔주는 것까지 전부 다 제 몫이 됐어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은 몸이잖아요. 며칠 만에 허리가 나가서 저까지 몸져 누울 지경이 됐지 뭐예요. 그렇게 제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시동생이 웬 사람 하나를 데려왔어요. 형수님, 이러다 형수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제가 형님 돌봐드릴 간병인 한 분 모셔왔어요. 잘 아는 분인데 손도 야무지고 입도 무겁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간병인으로 온 여자는 저보다 한참 아래로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선하고 순해 보였고
말투도 조곤조곤한 데다 행동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고마웠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방에 처음 인사하러 들어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남편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여자 얼굴 보는 순간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한순간 굳었다가 애써 풀리더군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설명 못할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병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제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간병인 말이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아까 둘이 서로 아는 눈치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는 그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더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평생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귀부터 빨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따라 제 눈은 보지도 않고 천장만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요. 30년을 같이 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못된 의심 하나가 슬금슬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의 남편이 몰래 마음에 둔 사람이었을까 싶더군요. 아니면 옛날에 만나던 사이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심의 기름을 들이부은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하루는 시동생이 집에 왔다가 간병인이 남편 수발두는 걸 가만히 지켜보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데려왔죠? 아마 형님도 저 사람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순간 행주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훨씬 편하다니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시동생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웃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아유, 형수님도 참. 워낙 손이 야무지고 싹싹하니까 편하실 거란 말이죠. 제가 고르고 고른 사람이거든요. 그러고는 시계를 슬쩍 보더니 약속이 있다면서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간병인을 도저히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살뜰히 챙기면 챙길수록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 여자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밤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남편 방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부엌에 가서는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보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부엌에 그 간병인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약봉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 약봉지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알약이 사방에 또르르 굴러갔어요. 거기서 뭐해요? 이 밤중에? 아, 아니에요. 사장님 내일 아침에 드실 약 미리 챙겨두려고요. 그 여자가 황급히 쪼그려 앉아 약을 주워 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얼굴은 또 새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여자 뭔가 단단히 숨기는 게 있구나. 그리고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누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꿈인가 했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서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간병인이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더군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 이러다 정말 죽어요. 저는 순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 여자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남편이랑 있던 일을 털어놓으려나 보다. 저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병인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젓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아니면 왜 매일 밤 우리 남편 방을 기웃거리는 건데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사모님은 아셔야 해요. 사실 사장님은요, 하반신 마비가 아니에요. 순간 저는 그 여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비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걸으실 수 있어요. 다리 멀쩡하세요, 사모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귀에서 또 그 윙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하반신을 못 써서 앉히는 것조차 제 손을 빌리던 사람이 밤마다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닌다뇨. 지난 몇 달간 제가 흘린 눈물은 뭐고 허리가 끊어져라 수발들던 그 시간은 다 뭐란 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남편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천장을 보고 있더군요. 그 소란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기척에 남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다 끝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뗐죠. 뭘 끝내? 당신 그동안 내 앞에서 연극한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그러자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왔는데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축해야 겨우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 한번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여보, 부탁이야. 일단 내 말부터 들어줘. 다 듣고 나서 당신이 뭐라 하든 다 들을게. 남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차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사고, 그거 사고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가 아니면 뭔데? 브레이크가 안 든 건 맞아. 근데 여보, 그 차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정비받은 차야. 멀쩡하던 브레이크가 정비받고 나서 고장났다는 게 말이 돼? 누가 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증거를 잡아야 했어. 내가 멀쩡한 걸 들키면 저쪽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제 머릿속을 스쳤던 그 작은 의문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저쪽이라니? 그게 누군데? 남편은 끝까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표정만 봐도 그게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었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병실까지 달려와 형을 업고서라도 걷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분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대겠다던 그 사람 말이에요. 당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마주칠 때마다 얼굴에 다 드러날 거고 그러다 저들이 당신이 안다는 걸 눈치채면 그땐 당신까지 위험해져. 나는 내가 또 당하는 건 견뎌. 근데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죽어도 못 봐. 그 말을 듣는데 한동안 쌓였던 배신감이며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누워서 그 무서운 연극을 하면서도
끝까지 저 하나 지키겠다고 그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만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바보같이 그걸 왜 혼자 짊어지고 있어? 부부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 풀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간병인 저 사람은 누구야? 당신 아는 사람이잖아. 혹시 저 사람도 한패야? 그러자 남편 얼굴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옛날 일부터 다 말해야 돼.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 입을 바라봤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옛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몇 년 됐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청소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이야. 저는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쩐지 두 사람이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 이야기는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처음엔 나도 좀 의아했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애를 벌써 둘이나 혼자 키우더라고. 남편도 없이. 근데 그 집 큰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나 봐. 좋은 대학에 떡하니 붙었대. 근데 등록금이 없었던 거지.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요. 한숨을 한번 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루는 계단 구석에서 그 딸이랑 통화를 하는데 등록 마감이 오늘까지라 입학이 취소되게 생겼다는 거야. 그때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 엄마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그 소리를 차마 못 듣겠더라고. 저는 그 말에 콧등이 다 시큰해졌어요. 우리 남편 성격에요. 그걸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도와줬구나. 며칠 고민했지. 솔직히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엄마 잘못 만났다라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야. 결국 내가 조용히 불러서 등록금을 빌려줬어. 빌려줬다고?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당신을 내가 다 아는데.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맞아. 나중에 어디서 빌려왔는지 갚겠다고 가져왔는데 안 받았어. 그냥 따님 잘 키우라고 그 말만 했지. 저는 한숨이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싶으면서도요. 그게 우리 남편이지 싶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간병인이 보인 그 이상한 행동들이요. 밤마다 사색이 되던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보,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던 거야? 당신 뭐 지피는 거 있어?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 날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눈을 피하잖아. 내 생각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저 사람도 이 일에 억지로 끌려 들어온 건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데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간병인을 조용히 따로 불러냈어요. 부엌에 마주 앉았는데요. 그 여자가 또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다 들었어요. 그쪽이 옛날에 우리 남편한테 신세진 거. 그 말에 간병인이 그만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모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요.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 큰애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았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하늘 같은 은인이에요. 저는 가만히 그 여자 말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이야기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큰애 대학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작은애가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수술비가 제 형편에 감당이 되는 돈이어야죠. 여기저기 안 알아본 데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어요.
결국 아무데나 급하게 돈을 끌어다 썼어요. 그게 무서운 사람들 돈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한 선택인데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눈만 뜨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애 곁을 지켜야 하니 하던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절 찾아왔어요. 빚을 다 갚아줄 테니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그 시키는 일이 도대체 뭐였는데요? 그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잇더라고요. 사장님 드시는 약을 자기들이 따로 주는 약으로 바꿔서 넣으라고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걸 계속 들이면 사장님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약봉지를 들고 손이 떨려서 차마 그걸 못 넣겠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밤마다 부엌에서 약봉지를 쥐고 사색이 되던 그 모습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진짜예요.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은인을 제 손으로 해치라니,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여자가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왜 아직도 차도가 없냐고, 빨리 안 하면 우리 딸도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모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면서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쪽한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 여자가 눈물을 닦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찾아온 건 공장 격리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뒤에서 진짜로 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 동생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시동생이었어요. 이미 남편한테 들어 짐작은 했지만요.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우릴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 눈빛은 정말 달랐어요. 평생 그렇게 서늘한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 여보,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말자. 제대로 갚아줘야지. 그날부터 우리 세 사람은요, 한 배를 타기로 했어요. 누가 뭘 맡을지 하나하나 정했죠. 남편은 증거를 정리하고요. 간병인은 저쪽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요. 저는 옛날 직원들이랑 보험 쪽을 알아보기로요. 먼저 남편이요. 그동안 밤마다 멀쩡한 다리로 몰래 모아온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는데요. 공장 장부를 일일이 뺏겨 적은 것부터요. 사고 난 배송차의 정비 기록까지 어떻게 구했는지 다 있더라고요. 회사 어떻게 빼돌렸는지, 보험금을 어떻게 나눠 먹기로 했는지도 다 여기 있어.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면서도요. 한편으론 남편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혼자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텼을까 싶어서요. 근데 여보, 이것만으로 될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면. 맞아, 결정적인 게 부족해. 사고를 꾸민 증거, 그게 있어야 저쪽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사장님,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 제 친구가 일하고 있어요. 격리 일을 보는 친구인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영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저한테 몇 번 그랬거든요. 그 친구면 뭔가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들키면 그분까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간병인이 아주 단단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사장님 같은 분을 해치려 한 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 같아서요. 제가 받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어서 그래요. 네?
부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먼저 간병인이요. 그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사실 약을 한 번도 안 넣었는데요. 그쪽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효 때문에 사장님이 점점 기력을 잃어간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저쪽을 완전히 안심시킨 거죠. 저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옛날 공장 직원이었던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남편 편이었던 사람들요. 그분들한테서 그동안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찾아갔죠. 남편 앞으로 된 보험이요. 사고 나기 얼마 전에 보장 금액이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병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정적인 걸 구했다는 거예요. 시동생하고 격리부장이요. 사고를 어떻게 꾸밀지 모의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그 친구분이 정말 목숨 걸고 구해온 거죠. 그 녹음을 틀어보는데요. 저는 손이 다 떨렸어요. 늘 사람 좋게 웃던 시동생 목소리가요. 거기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고요. 형만 없으면 공장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예요. 정비소 쪽은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걱정 말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가슴 깊은 데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이제 다 모였다. 이제 갚아줄 일만 남은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먼저 시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일부러 꾸면서요. 아무래도 나 일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 늦기 전에 공장 지분이며 정리할 것 다 마무리하자. 시동생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드디어 남편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생각했겠죠. 며칠 뒤 우리 집에요. 시동생하고 격리부장이 왔어요. 변호사까지 한 명 데리고요. 손에는 지분 양도 서류까지 잔뜩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갔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서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당연히 다 연기였죠. 시동생이 그 모습을 보더니요.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형, 너무 걱정 마. 형수님이랑 걱정 없이 살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형은 그냥 편하게 쉬어. 그 편하게 쉬라는 말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격리부장이 서류를 쭉 펼치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서로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는 척 했어요. 시동생하고 격리부장이요. 숨을 죽이고 그 손끝만 뚫어져라 바라봤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도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운 적 없던 두 다리로요. 휠체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는 거예요. 시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요. 남편을 올려다보더라고요. 격리부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떨어뜨렸고요. 형, 다리가 어떻게... 남편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요. 차가운 눈빛으로 시동생을 내려다봤어요. 왜? 내가 두 발로 서 있으니까 이상해? 너희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다리인데. 그때 제가요. 거실 안쪽에 놓아둔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조용하던 거실에요. 시동생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형만 없으면 공장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예요. 정비소 쪽은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요. 이거 다 조작이야. 형, 이거 누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꾸민 거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요. 간병인이 걸어 나왔어요. 그 뒤로 공장에서 목숨 걸고 녹음을 구해온 친구분도 함께요.
간병인이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조작 아니에요. 그거 제 친구가 공장에서 직접 듣고 녹음한 거예요. 두 분이 사장님을 어떻게 해치려 했는지, 저한테 약에 손대라고 시킨 것까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자 그 친구분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저 그동안 시키는 대로 장부 맞추고 입 다물고 할 만큼 다 했어요. 두 분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거 알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했고요. 잘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근데 두 분이 저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커피 식었다고 잔 집어던지고 숫자 하나 틀리면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소리 지르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돈 빼돌리는 것까진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눈 감았어요. 근데 사람 죽이는 것까지 모른 척하면 저 진짜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나섰어요.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요. 시동생하고 격리부장 얼굴이요. 꼭 시체처럼 하얘졌어요. 격리부장이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느새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요. 남편이 간병인 큰딸한테 따로 부탁을 해뒀거든요. 자기는 환자인 척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니까요. 경찰서에 증거 남기는 일은 대신 맡아달라고요. 옛날에 그 등록금 덕에 대학 간 바로 그 큰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어떤 분인데요.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렇게 큰딸이 남편이 모아둔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고요. 경찰은 사안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대요. 다만 저들이 끝까지 발뺌할 게 뻔하니까요. 자백이 나올 만한 현장을 덮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둔 거죠. 그래서 시동생이 제 발로 우리 집에 찾아와 본색을 드러낸 그 순간요. 경찰이 딱 때를 맞춰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시동생이 그 와중에도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이거 다 오해예요. 형이 지금 저 사람들이 형을 꼬드긴 거라니까? 그러고는 격리부장한테 눈치를 보냈는데요. 그분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니까요. 그제야 시동생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경찰이 한 걸음 다가서자 갑자기 기어와서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형, 형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우리 피나는 형제잖아. 형제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 꼴을 보는데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형제? 티나는 형제가 형 죽이려고 차에 손을 대? 그래놓고 뭐? 어떻게든 걷게 해준다고? 서방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밥 굶어가면서도 남 퍼주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남편이 저를 가만히 막아서더라고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담담하게요. 아버지가 왜 끝까지 너한테 이 공장을 안 맡기고 가셨는지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 널 너무 잘 아셔서 그런 거였어. 돈 앞에선 형제고 부모고 없는 놈이라는 걸 아버지는 진작에 아셨던 거야. 시동생이 뭐라 대꾸하려는데요. 남편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난 너한테 늘 미안했어. 형이 돼서 주는 것도 없고 집만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넌 아버지 옆에 그 오랜 시간을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더라. 그러더니 남편이요. 마지막으로 시동생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난 너 절대 용서 안 해. 형이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일 없어. 네가 지은 죄 받을 벌 다 받게 할 거야. 그 말에 시동생이 그대로 무너지듯 고개를 떨궜어요. 평생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요. 남편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짓눌리더라고요.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동생하고 격리부장은 재판을 받았어요. 살인미수에 회사 돈 빼돌린 정황까지 다 드러나서요.
두 사람 다 무거운 벌을 받았죠. 남편이 모아둔 증거가 워낙 꼼꼼해서요. 두 사람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더라고요. 평생 순하고 우직하기만 하던 남편이요.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지혜가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착한 사람이 독해지면 무섭다는 말.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간병인은요, 협박당한 피해자라는 게 밝혀져서 선처를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직접 나서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었는지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아픈 작은애 수술도 잘 끝나고요. 이제 그 집도 웃을 일이 좀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하고 집 앞 공원을 걷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생각해보면 내가 평생 베풀고 산 거,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우리를 살린 것 같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손해만 보는 것 같던 그 베품이요. 결국 우리 부부 목숨을 살린 거였어요.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선은 없구나. 저는 이 나이가 돼서야 그걸 안 것 같아요. 밤이면 남편하고 나란히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일을 다 넘겼나 싶어서요. 그러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래요. 끝까지 내 곁 안 떠나고 지켜준 게 당신이잖아. 당신이 날 믿어줘서 된 거야. 그 말에 코끝이 다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믿고 베풀며 사는 거요. 그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 선한 마음이요. 언젠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등에 칼을 꽂으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땐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끝까지 맞서서 단단히 갚아주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부디 여러분도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요. 끝까지 놓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